서울의 밤은 차가운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초고층 빌딩들의 불빛은 빗줄기 속에서 번져나가며 마치 거대한 유화물감이 캔버스 위에서 흘러내리는 듯한 풍경을 연출했다. 제네시스 G92 블랙의 뒷좌석에 앉아있는 강태준 회장은 차창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무심한 표정으로 바깥을 응시했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매는 방금 전 끝난 지루한 인수합병 최종 협상의 피로감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퀀텀 리프캐피탈의 회장 강태준, 36의 나이로 대한민국 금융계의 정점에 선 남자. 고아원에서 자라나 오직 자신의 머리와 담력만으로 거대한 부와 권력을 쌓아 올린 입지전적인 인물. 세상은 그를 미다스의 손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삶이 황금으로 뒤덮인 사막과 같다고 느낄 때가 많았다. 모든 것이 숫자로 환원되고 모든 관계가 이해타산으로 귀결되는 세계. 그 속에서 그의 감정은 오래전에 마모되어 버린 듯했다. 회장님, 성북동 자택까지 약 15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의 김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창밖으로 향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도시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쌓인 공허함까지 씻어내지는 못했다. 차가 부촌으로 유명한 성북동의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는 순간 무언가가 태준의 시야에 들어왔다. 거대한 철문으로 둘러싸인 웬 호화 저택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랑이었다. 덩치 큰 남자가 잡고 깡마른 여자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다시는 여기 얼씬도 하지마. 내년 같은 건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남자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내 아이는 저택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육중한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아이는 흙탕물 바닥에 쓰러진 채 한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다. 태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보통의 경우라면 그는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이 넘쳐났고 그가 모든 일을 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빗속에 버려진 아이의 모습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건드렸다. 비에 젖은 채 낯선 도시의 골목을 헤매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때의 서러움과 절망감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가스에와 태준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명령에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즉시 차를 길게 세웠다. 태준은 우산을 받쳐들고 차에서 내렸다. 그가 아이에게 다가가는 동안 아이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12살이나 되었을까.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원피스는 비에 젖어 몸의 윤곽을 그대로 드러냈다. 아이의 눈은 공허했지만 그 안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깊은 증오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는 자신의 앞에 선 낯선 남자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태준은 아이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을 읽었다. 괜찮나? 태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할 만큼 딱딱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이의 팔에는 거칠게 잡혔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는 품에 낡고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었다. 비에 젖지 않도록 자신의 몸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새였다. 저것이 저 아이의 전 재산인 모양이었다. 갈 곳은 있나?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쏟아지는 비는 점점 더 거세졌다. 이대로 두면 아이는 꼼짝없이 밤새 비를 맞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이 분명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삶에 예기치 않은 변수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차가운 빛 속에서 자신을 응시하는 저 작은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닌 아주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본능적인 연민이었다. 나라와 태주는 짧게 말하고는 차를 향해 몸을 돌렸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조용히 그의 뒤를 따랐다. 김비서는 뒷좌지 성문을 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감히 회장의 결정에 토를 달지는 못했다. 차가 다시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곁눈질로 살폈다. 아이는 여전히 품에 태블릿을 꼭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서는 비에 젖은 냄새와 희미한 흙냄새가 났다. 최고급 가죽 시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태준의 저택에 도착했다. 그의 저택은 성북동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마치 현대적인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집사 역할을 하는 안 여사가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태준의 뒤에 서 있는 흠뻑 젖은 여자아이를 보고 그녀의 눈이 커졌지만 노련한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손님 방을 준비해 주시고 아이가 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도 부탁합니다. 네, 회장님. 안 여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이리 오렴. 아이는 잠시 태준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미세한 안도감도 섞여 있는 듯했다. 태준은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는 그제야 안 여사를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홀로 남은 태준은 젖은 코트 자락을 만지며 자신이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잠시 생각했다.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공허해 보였다. 같은 시각 2층의 손님방 아이는 따뜻한 물로 몸을 씻고 안 여사가 준비해준 푹신한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유나였다. 방은 유나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방보다 크고 화려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이곳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임시 거처일 뿐이었다. 안 여사가 가져다 준 따뜻한 수프를 몇 숟갈 뜨는 둥 마는 둥 한유나는 조용히 문을 잠갔다. 그리고 품에서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다. 방수 기능이 있는 낡은 모델이었지만 윤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수식을 꿰뚫어 보는 듯한 천재의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내쫓은 자들,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자들로부터 마지막 흔적을 지워야 했다. 유나는 이 저택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보안 등급이 최고 수준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어린애 장난감 수준이었다. 비밀번호를 우회하고 가상사설망을 여러 겹으로 구축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수십 초,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다.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최민환 회장의 감시 아래 강제로 만들어야 했던 키. 그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십 개의 비활성 계좌에 숨겨진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비자금을 단 하나의 지갑으로 모으는 양자 암호화 알고리즘이었다. 최민환은 그 돈으로
더 큰 악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유나는 탈출 직전 그 알고리즘을 역이용해 모든 자금을 자신이 만든 비밀 지갑으로 옮기는 스크립트를 심어두었다. 이제 그 지갑을 세상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숨겨야 했다. 그녀는 이 저택의 네트워크가 잠시 동안 안전한 경유지가 되어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나의 손가락이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Execute Project Chimera. Transfer all set target. Local network node Zapochidero 1. Erase origin trace. Hide signature. Duration 3 seconds.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태블릿 화면에 수천 개의 코드 라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유나의 눈동자에 그 빛이 반사되어 빠르게 흔들렸다. 1초. 전 세계에 흩어진 R1개 휴면 계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자금이 인출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는 감지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다. 2초. 인출된 모든 자금. 총액 100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유나가 설계한 임시 지갑으로 집결했다. 그리고 그 지갑은 즉시 이 저택의 서버와 연결된 강태준 회장 소유의 수많은 비활성 백업 계정 중 가장 깊숙하고 오래된 곳에 마치 원래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자리 잡았다. 3초. 모든 전송 기록, 접속 로그, 심지어 알고리즘의 존재 자체까지 깨끗하게 삭제되었다. 키메라 프로젝트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유나의 태블릿 화면에 컴플리트라는 단어가 짧게 깜빡인 후 모든 것이 초기화되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유나는 지친 숨을 내쉬며 태블릿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는 이제 빈털터리였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그녀는 거대하고 위험한 돈벼락을 이 집의 주인에게 자신도 모르게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그저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가장 위험한 비밀을 숨겼을 뿐이었다.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유나는 침대에 쓰러지듯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래층 서재에서 강태준은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들이켰다. 그는 문득 2층을 올려다보았다. 낯선 아이 하나가 그의 철옹성 같던 삶에 들어왔다. 그저 하룻밤의 변덕일까? 아니면 앞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일까? 창밖의 비는 어느새 잦아들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알지 못했다. 진짜 폭풍은 이제 막 그의 집 안에서, 그의 시스템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음을.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다. 강태준의 저택 통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눈부시게 부서졌다. 어젯밤의 소동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저택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하고 정적인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언제나처럼 새벽 5시의 기상에 1시간 동안 개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찬물로 샤워를 마친 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었다. 그의 하루는 단 1분의 오차도 없이 짜인 각본처럼 흘러갔다. 그것이 지난 15년간 그가 성공을 위해 스스로에게 채운 족쇄이자 갑옷이었다. 하지만 식당에 내려온 순간 그의 완벽한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식탁 한쪽에 어젯밤 그가 데려온 작은 소녀 한유나가 앉아 있었다. 안 여사가 챙겨준 것이 분명한. 아이의 몸에는 조금 커 보이는 하얀 셔츠와 면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아이는 토스트 조각을 아주 작게 떼어내 기계적으로 씹고 있었고 그 작은 몸에서는 여전히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심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일리오나즈나, 태주는 의자를 빼며 무심하게 말을 건넸다. 유나는 살짝 놀란 듯 어깨를 움츠렸다가 이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안 여사가 태준을 위해 커피와 간단한 샐러드를 내왔고
식탁 위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아이패드로 밤새 업데이트된 뉴욕 증시와 국제 유가 동향을 확인했다. 유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볼 뿐이었다. 이 어색하고 불편한 아침 식사는 태준에게 생경한 경험이었다. 그는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고 굳이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에게 한유나는 그저 어젯밤의 충동적인 변덕이 낳은 오늘 중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다. 적당한 보호시설을 찾아보내면 그의 일상은 다시 완벽한 궤도를 찾을 터였다. 식사를 마친 태준이 집을 나설 때까지 유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퀀텀 리프 캐피탈 본사,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위치한 QL타워 70층 회장 집무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준은 김 비서에게 오늘의 일정을 보고받고 있었다. 오전 10시에 이사회 보고가 있으시고 오후 2시에는 싱가포르 국부 펀드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그때였다. 태준의 주머니 안에 있던 오직 단 한 사람과의 통화에만 사용되는 직통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박진우였다. 퀀텀 리프 캐피탈의 정보 보안을 총괄하는 인물이자 태준이 자신의 오른팔처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박진우가 이 시간에 이 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는 단 하나뿐이었다.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태준은 손을 들어 김 비서의 보고를 중단시켰다. 무슨 일이지? 태준이 전화를 받자마자 물었다. 수화기 너머로 박진우의 다급하지만 애써 침착하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지금 즉시 지하 5층 메인 서버실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상황을 보고해.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저희 시스템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드 레드, 아니 그 이상의 상황입니다. 태준의 눈썹이 꿈틀했다. 박진우는 절대 과장하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의 입에서 코드 레드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의미였다. 5분 안에 도착하겠다. 태준은 전화를 끊고 김 비서에게 말했다. 오늘 오전 일정 전부 취소해. 그리고 내가 별도의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누구도 내 집무실이나 서버실에 접근시키지 마. QL타워 지하 5층. 케이지 더 케이지라 불리는 이곳은 퀀텀 리프 캐피탈의 심장이자 두뇌인 메인 서버실이 위치한 곳이었다. 생체 인식과 다중보안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통제되는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회사 전체를 통틀어 단 5명뿐이었다. 태준이 도착했을 때 서버실은 차가운 냉각기 소음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 앞에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안팀이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좌절감이 역력했다. 박진우가 태준을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다. 40 초반의 박진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태준이 직접 스카우트한 인재였다. 회장님, 보시죠.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플로우 차트가 떠 있었다. 박진우가 한 부분을 가리켰다. 다른 모든 데이터 라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비정상적인 자금 유입을 나타내는 붉은색 블록이었다. 오늘 새벽 3시 17분 24초. 정확히 이 시각에 우리 회사 소유의 비활성 백업 계좌 중 하나로 출처 불명의 자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송금이 아닙니다. 마치 시스템 내부에서 돈이 저절로 생성된 것 같습니다. 금액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100억 달러입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팀원들의 숨막히는 소리가 들렸다. 100억 달러, 한화로 약 13조 원에 달하는 웬만한 중견 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었다. 그런 돈이 아무런 기록도,
흔적도 없이 회사 계좌에 나타난 것이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의 머릿속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해킹 내부 소행, 경쟁사의 공격, 외부 침입 흔적은 전무합니다. 저희의 다중 방화벽 케르베로스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유의미한 공격 시도도 없었습니다. 이 돈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부 소행인가? 그것이 더 미스터리입니다. 이 거래를 실행한 로그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돈을 옮긴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돈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유령 같습니다. 저희는 이 정체불명의 거래를 팬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주는 스크린의 데이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금융의 세계에서 모든 거래는 흔적을 남긴다. 보내는 이가 있으면 받는 이가 있고 그 사이에는 반드시 경로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팬텀은 그 모든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었다. 자금이 들어온 계좌는 뭐지? 15년 전. 회사 설립 초기에 만들어졌던 100억용 암호화폐 지갑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 이상 사용 기록이 전혀 없던 휴면 계좌입니다. 이런 곳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박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의미를 태주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공격자가 있다면 그는 퀀텀 리프 캐피탈의 시스템 구조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다는 뜻이었다.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까지 나온 가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전대미문의 해킹 수법일 가능성. 둘째, 회사 내부에 시스템 최고 관리자 등급을 뛰어넘는 고스트 권한을 가진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입니다. 두 가지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태주는 턱을 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경쟁사와 적대적 인물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일을 벌일 만한 능력이나 배짱을 가졌다고 생각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퀀텀 리프 캐피탈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고 자신을 조롱하는 행위였다. 진우, 아인의 회장님, 이 시간부로 팬텀에 대한 모든 조사는 극비리에 진행한다. 팀원들에게는 함구령을 내리고 외부 유출 시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책임을 묻겠다고 전해. 그리고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해 불가능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유령의 꼴이라도 잡아내야겠다. 알겠습니다. 태주는 차가운 서버실을 나와 다시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의 머릿속은 100억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숫자와 팬텀이라는 유령의 정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저녁, 태주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 온종일 이어진 분석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팬텀의 정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저택은 나처럼 조용했다. 안 여사에게 묻자 유나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책을 몇 권 가져다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고. 태주는 서재로 향하다가 무심코 거실 소파에 놓인 책 몇 권을 보았다. 안 여사가 유나를 위해 가져다 놓은 책들이었다. 동화책이나 소설책이려니 했던 그의 예상과 달리 책 등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다. 양자 얽힘과 정보 이론 입문, 리만 가설과 소수의 비밀, 고급 암호학의 수학적 원리, 모두 대학원생이나 전공자들이 볼 법한 최고 수준의 전문 서적들이었다. 태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우연일까 아니면 그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유나의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는 문득 어젯밤 아이가 품에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던 낡은 태블릿 PC를 떠올렸다. 머릿속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희미하게 연결되려는 순간이었다.
어젯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소녀, 그리고 같은 시각 자신의 시스템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100억 달러. 시올마. 태주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떨쳐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저 문 안에 있는 것은 그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작고 불쌍한 아이일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세계에 들어온 이 작은 변수가 자신이 쫓는 거대한 유령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 후 며칠이 흘렀다. 퀀텀 리프 캐피탈의 심장부. 케이지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진우와 그의 팀은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교대로 일하며 팬텀의 흔적을 쫓았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다.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존재했던 흔적 자체를 시공간에서 도려낸 것처럼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젠장, 이건 말이 안 돼. 팀의 수석 분석가 중 한 명이 모니터에 주먹을 내리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으며 소리쳤다. 모든 로그 파일이 깨끗합니다. 백업 데이터, 미러 데이터, 심지어 섀도우 시스템의 휘발성 메모리 기록까지 전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100억 달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중앙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팀은 대한민국 최고였다. 그들이 잡지 못하는 해커는 없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그들의 모든 수사와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팬텀은 완벽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수백만 개의 데이터 패킷을 분석하고 수십억 개의 코드 라인을 검토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완벽한 무우아의 벽이었다. 범인은 디지털 세계의 유령, 그 자체였다. 모두 잠시 머리 좀 식혀. 박진우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잠시 사무실을 나와 차가운 커피를 들이켰다. 이대로 강태준 회장에게 아무런 성과도 없다고 보고할 수는 없었다.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생각을 바꿔야 해.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야 한다. 박진우는 데이터의 존재를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그는 데이터가 스쳐 지나간 공간의 미세한 변화를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데이터가 이동하면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서버 하드웨어에 물리적인 변화를 남기기 마련이다. 전력 소모량의 미세한 변동, 냉각팬의 RPM 변화, 심지어 양자 터널링 효과로 인한 극밀입자의 흔들림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신으로 치부할 영역이었지만 박진우는 그것이 이 유령을 잡을 유일한 실마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팀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지금부터 모든 데이터 분석을 중단한다. 대신 그 시각 서버렉 힐을번에 모든 물리적 변화 기록을 나노초 단위로 재구성해. 팀원들은 그의 엉뚱한 지시에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한 연구원이 놀라움에 찬 목소리로 박진우를 불렀다. 팀장님, 이걸 좀 보시죠. 모니터에는 복잡한 그래프가 떠 있었다. 평온한 호수의 수면처럼 잔잔하던 그래프의 한 지점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스파이크가 기록되어 있었다. 새벽 3시 17분 24초. 정확히 팬텀이 나타난 그 시각입니다. 3초. 딱 3초 동안 서버의 양자 상태 값이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미세하게 요동쳤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블랙홀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처럼요. 저희는 이걸 고스트 파티클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박진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유령의 꼬리가 잡혔다. 이 에너지 파동의 발생지를 역추적할 수 있겠나. 데이터 신호가 아니라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공명 현상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팀은 즉시 역추적에 들어갔다. 수십 분의 복잡한 계산 끝에 마침내 하나의 좌표가 스크린에 떠올랐다. 그 좌표를 확인한 순간 박진우와 팀원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곳은 경쟁사의 비밀 벙커도 외국의 해커 기지도 아니었다. IP 주소 872다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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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망 물리적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XXX XXX 강태준 회장의 자택이었다. 박진우는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보고가 아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폰을 들어 강태준에게 직접 연결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태준은 박진우의 보고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질책보다 더 무겁게 박진우를 짓눌렀다. 모든 가능성,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자신의 집이 사건의 진원지일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알겠다. 이 사실은 박 팀장과 나 둘만 아는 걸로 하지. 추가 조사는 보류해.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하지만 회장님, 내 지시에 따라 전화는 끊겼다. 태주는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냉정한 이성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했다. 정체불명의 소녀,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1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이상 현상.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문 서적들을 떠올렸다. 어린아이가 읽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책들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일부러 서류 몇 장을 책상 위에 흐트러뜨려 놓았다. 그 중에는 퀀텀 리프 캐피탈의 R&D 부서에서 몇 달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차세대 보안 시스템의 암호화 알고리즘 시퀀스가 포함되어 있었다. 현존하는 그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해독하는데 수백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해결 과제였다. 그는 덫을 놓은 사냥꾼처럼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태주는 해가 뜨기도 전에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는 어제와 똑같았다. 아무도 들어온 흔적이 없었다. 역시 자신의 생각이 지나친 망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으려는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암호화 시퀀스가 적힌 서류 옆에 놓여있던 작은 메모지였다. 그곳에는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체로 보이는, 하지만 수학적으로는 더없이 완벽하고 우아한 한 줄의 수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독키 K가 되는 64자리의 문자열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메모지의 마지막에는 이 방식보다 퓨리의 변환을 이용한 확률적 알고리즘을 쓰는 편이 10.7배 더 효율적임이라는 짧은 코멘트까지 달려 있었다. 태주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의 등 뒤로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우연히 찍어서 맞힐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천재의 영역이었다. 그의 회사에 소속된 수십 명의 박사급 인재들이 몇 달을 매달려도 풀지 못한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더 효율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며 풀어낸 것이다. 그는 메모지를 들고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켰다. 글씨체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이 집에 자신과 안여사를 제외하고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한유나.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다. 정원에서 유나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다. 가녀리고 세상의 모든 상처를 짊어진 듯한 작은 뒷모습. 그는 지금까지 저 아이를 그저 동정의 대상으로만 여겼다. 보호가 필요한 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저 작은 아이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와 동시에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는 폭탄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100억 달러의 팬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고스트 파티클, 그리고 눈앞에 이 메모지,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한윤아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 폭풍의 눈 그 자체였다. 태주는 이제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자선이나 동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저 가녀린 소녀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강태준이 보이지 않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가고 있을 무렵 서울의 또 다른 곳에서는 분노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미라지 인더스트리즈의 본사 펜트하우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마치 거대한 장난감 도시처럼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의 주인인 최민환 회장은 그 절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빌어먹을 과직하는 파열음과 함께 18세기 프랑스에서 건너온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가 대리석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최민환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잘 다듬어진 백발은 흐트러져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뜩이는 맹수와 같았다. 감히 내가 거둬준 은혜도 있고 내 것을 훔쳐서 달아나. 그의 발치에는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머리를 조아린 채 떨고 있었다. 며칠 전 한윤아를 자신의 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들이었다. 최민환에게 한윤아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완성시켜줄 최고의 도구이자 그의 검은 제국을 한 단계 더 확장시켜줄 황금 열쇠였다. 그는 수년간 공들여 윤아의 천재성을 발굴하고 통제하고 이용해왔다. 이제 막 그 결실을 보려던 참에 그 모든 것을 눈앞에서 놓쳐버린 것이다. 도망친 아이뿐만이 아니었다. 아이가 탈출 직전 자신이 평생을 바쳐 불법적으로 긁어모은 100억 달러 규모의 비자금 또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오카야스나 최민환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탓에 오히려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아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 주변의 CCTV를 모두 확인했지만 흔적이 전혀. 최민환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어 남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하지만 골프채는 남자의 머리에 닿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다. 그림자처럼 최민환의 뒤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회장님, 이자들의 피로 바닥을 더럽힐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백성철이었다.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보안 총괄 실장이자 최민환의 가장 충실한 수족, 검은색 수트를 입은 그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최민환의 손목을 잡고 있었지만 그 힘은 강철 클램프처럼 단단했다. 최민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골프채를 내려놓았다. 그는 백성철을 절대적으로 신임했다. 백성철은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는 남자였다. 백 실장, 자네가 직접 나서게 명을 받들겠습니다. 백성철은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남자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쓸모없는 것들은 치워. 그의 부하들이 즉시 남자들을 끌고 나갔다. 그 계집애 반드시 찾아내야 하네.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리고 내 돈도 1달러도 빠짐없이 되찾아와야 해. 그 아이의 머릿속에 든 지식이 외부로 새어나가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 걱정 마십시오. 이 서울 바닥에서 제가 못 찾는 것은 없습니다.
백성철은 조용히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그의 눈에는 이미 사냥감의 동선을 쫓는 사냥개의 집요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팀을 소집했다. 전직 특수부대원과 국가정보원 출신들로 구성된 그의 팀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최민환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 온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한윤아가 내쫓겼던 최민환 회장의 별장이었다. 방영 5km 내의 모든 교통카메라, 개인 차량 블랙박스, 상가 CCTV 영상을 확보해 그날 밤 그 시간대에 그곳을 지나간 모든 차량과 사람을 분석한다.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백성철의 명령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수백 시간에 달하는 영상 데이터가 그들의 비밀 안개에 있는 슈퍼컴퓨터로 전송되었고 안면 인식 및 차량 번호 인식 프로그램이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한 연구원이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냈다. 실장님, 별장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전봇대 방범 카메라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화질이 좋진 않지만 한 대의 차량이 잠시 멈췄다가 출발하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화면에는 폭우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서고 누군가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는 흐릿한 형상이 보였다. 이내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다.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나? 거리가 멀고 비 때문에 번져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차종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GV-BAM 최신형 블랙 모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보정 프로그램을 통해 번호판의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07예크 강남 엑시게스케카 그 조건에 맞는 차량을 전부 조회해 수십 분 후 필터링된 차량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다. 대부분이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상류층 개인 소유 차량이었다. 백성철은 목록을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훑어 내려갔다. 그러다 그의 눈이 한 이름 앞에서 멈췄다. 차량 소유주 강태준 소속 퀀텀 리프캐피탈 회장 백성철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강태준, 최민환 회장이 평소 가장 껄끄러운 경쟁자로 여기던 인물이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이름이었다. 백성철은 즉시 최민환에게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최민환은 처음에는 놀라는 듯 했으나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강태준이라고 하 호랑이 새끼가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왔군.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그 오만한 놈이 내 물건을 보호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퀀텀 리프 캐피탈까지 통째로 삼켜버릴 명분이 생기는 게 아닌가. 최민환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강태준 역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인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윤아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녀를 이용해 100억 달러를 가로채려 한다고 멋대로 결론 내린 것이다. 백 실장 강태준의 저택을 24시간 감시하게. 섣불리 움직이지는 마. 일단 그 계집애가 정말 그곳에 있는지부터 확실히 확인해야 해. 그리고 저택의 보안 시스템 수준을 한번 떠보게. 얼마나 대단한 성을 쌓고 사는지 구경이나 해보자고. 그날 밤 성북동 강태준의 저택 주변의 어둠 속에 검은색 밴 한 대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밴 안에서는 백성철의 부하들이 최첨단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고성능 지향성 마이크, 열 감지 카메라, 그리고 저택의 네트워크 신호를 분석하기 위한 스니핑 장비까지. 네트워크 스캔 시작. 외부 방화벽에 취약점 탐색 프로브를 날려봐. 약하게. 우리가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한 요원이 노트북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수십 개의 가상 IP를 경유한 공격 신호가 조용히 강태준의 저택 네트워크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들의 목적은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방어벽의 구조와 반응 속도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프로브 신호가 방화벽의 첫 번째 레이어에 닿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뭐야. 공격을 시도하던 요원의 눈이 커졌다. 공격 신호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방어벽이 막아낸 게 아니라 마치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소멸했습니다. 나시시도하에 소용없습니다. 실장님, 이 방화벽은 우리가 알던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우리의 공격 패턴을 학습하고 역으로 우리 위치를 추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철수해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배난의 모든 전자기기가 지지직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다. 강력한 국소 EMP 전자기 펄스 공격을 받은 것이다. 백성철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감히 내 영역을 기웃거리지 마라. 라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벤의 창문 너머로 언덕 위에 요새처럼 서 있는 강태준의 저택을 노려보았다. 같은 시각 저택 서재에 있던 강태준의 보안폰이 짧게 진동했다. 박진우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회장님, 방금 자택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정교한 침투 시도가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저희 케르베로스 홈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역추적을 시도했으나 상대가 꼬리를 잘랐습니다.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라 내부를 염탐하기 위한 정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주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서재의 모니터에 연결된 외부 CCTV 화면을 띄웠다. 저택 주변의 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탐욕스러운 맹수들이 자신의 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추상적이었던 위협이 마침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적들이 그의 문 앞까지 찾아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네트워크 정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며칠 동안 강태준의 저택 주변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했다. 하지만 태준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적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박진우에게 지시해 저택의 물리적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정문과 담벼락에는 추가적인 동작 감지 센서와 고해상도 카메라가 설치되었고 24시간 교대로 근무하는 전문 경호 인력의 수도 2배로 늘었다. 그의 불안한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었다. 화창한 오후였다. 한윤아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저택의 넓은 정원으로 나왔다. 안 여사가 가꿔놓은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구경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는 햇살 아래 피어난 붉은 장미의 향기를 맡으며 아주 잠시 끔찍했던 과거를 잊고 평범한 아이처럼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정원 담벼락 너머의 숲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가 싶더니 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유나의 바로 옆 장미 덤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다. 유나가 놀라 돌아보기도 전에 저택 2층 창문에서 경호원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나왔다. 맥귀 총기다 모두 위치로. 동시에 정원 곳곳에 위장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모습을 드러내며 유나의 주변을 에워쌌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나를 감싸 안고 저택 안으로 달려갔다. 담벼락 너머 숲을 향해서는 즉각 대응 사격이 시작되었다. 따다따땅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의 격발음이 정원의 평화를 깨뜨렸다. 모든 것은 불과 10초 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침입자들은 자신들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깨닫고 즉시 퇴각한 듯 숲속에서는 더 이상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다. 저택 안으로 피신한 유나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평화롭던 세상이 순식간에 자신을 위협하는 악몽으로 변해버린 충격은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컸다. 보고를 받고 급히 귀가한 태주는 창백하게 굳어있는 유나의 모습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나 위협이 아니었다.
아이를 납치하려는 명백한 물리적 공격이었다. 적들은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지고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서재로 유나를 불렀다. 서재의 조명은 평소보다 어두웠고 벽난로에서는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위압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줄이려는 그의 배려였다. 유나는 여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문 앞에 서 있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딱딱한 사무적인 말투 대신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다. 이제 여긴 안전해. 그는 유나를 맞은편에 푹신한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자신은 그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유나야. 그가 처음으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오늘 많이 놀랐을 거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일찍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유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다.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에 있었던 납치 시도 장면이 녹화된 보안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여주었다. 네 얼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널 잡으려 할 거다. 내가 널 지켜주고 싶다. 하지만 그러려면 네가 날 믿고 모든 것을 말해줘야 해. 대체 왜 그들이 널 쫓는 거지? 유나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아이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태주는 초조해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는 책상 위에서 어제 자신이 발견했던 메모지를 가져와 유나의 앞에 보여주었다. 이것도 네가 푼 거지. 메모지를 본 유나의 눈이 커졌다. 아이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달았다는 듯 겁먹은 표정으로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태준은 비난하는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난 네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안다. 그리고 네 머릿속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어. 난 그걸 빼앗으려는 게 아니야. 그걸 지켜주려는 거다. 너와 함께. 태준의 진심 어린 눈빛과 목소리에 유나가 그토록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불신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능력을 알아본 어른들은 모두 자신을 이용하고 착취하려고만 했다. 지켜주겠다고 말한 사람은 강태준이 처음이었다. 훌쩍 작은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이내 유나는 더듬더듬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유명한 수학자셨어요. 제가 6살 때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유나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먼 친척이었던 최민환 회장이 유나의 후견인을 자처하며 데려갔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그는 유나의 수학적 재능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선 천재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돌변했다. 그는 유나를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자신의 별장에 가둔 채 오직 암호 해독과 알고리즘 개발만을 강요했다.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최민환 회장님이에요. 유나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순간 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는 저를 이용해서 키메라 프로젝트라는 걸 완성하게 했어요. 전 세계에 숨겨진 그의 불법 자금을 한 곳으로 모으는 양자 암호화 마스터키였어요. 유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최민환이 그 돈으로 무기 밀매와 같은 더 끔찍한 일을 벌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탈출을 결심했다고. 탈출하기 직전 저는 키메라 알고리즘을 역으로 실행했어요. 그의 모든 돈을 제가 만든 임시가상 지갑으로 옮겼어요. 그가 바로 추적하지 못하게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네트워크 미로 속에 숨겨두고 싶었어요. 태주는 숨을 죽인 채 유나의 말을 들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팬텀이라 불렸던 100억 달러는 바로 최민환의 검은 돈이었다. 유나는 그 돈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악당의 손에서 빼앗아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던져버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바로 강태준 자신의 시스템이었다. 그래서 그날 밤 회장님의 집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마지막 전송 명령을 실행했어요. 제가 아는 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잡한 방화벽을 가진 곳이었으니까요. 죄송해요. 회장님을 위험에 빠뜨릴 생각은. 유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분노나 탐욕 대신 이 작은 아이가 짊어져야 했던 거대한 운명에 대한 깊은 연민과 경외감을 느꼈다. 유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작은 영웅이었다. 그는 이제 유나를 지켜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일이 되었다. 너 잘못이 아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내온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오히려 아주 용감한 일을 한 거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하지. 이 집 안에 있는 한 세상 누구도 내 머리카락 한 올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 맹세였다. 유나는 그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안도감이라는 것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둘 사이에 어색했던 침묵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아닌 거대한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이자 기묘한 형태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나가 잠든 후 태주는 다시 홀로 서재에 남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뇌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목표가 정해진 사냥꾼의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한 남자의 사진과 프로필을 띄웠다. 미라지 인더스트리 회장 최민환, 유령의 정체를 알아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는 보안폰을 들어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팀장, 계획이 변경됐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유령을 쫓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사냥을 시작한다. 강태준의 선전포고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성북동의 저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외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한윤아를 지키기 위한 첨단 요새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퀀텀 리프 캐피탈이 보유한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했다.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박 팀장, 자택의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리벨 10으로 격상시켜 회사의 데이터 센터를 방어하는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축소판을 저택에 구축하는 걸세. 외부망과 내부망을 물리적으로 완벽히 분리하고 모든 창문에는 방탄 및 충격 방지 필름을 시공해 담벼락 전체에 미세 음파 감지 센서와 고주파 레이저 스캐너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용 드론을 3대 이상 상공에 배치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인력은 어떻게 내 경호를 담당하는 알파팀 전원을 저택으로 복귀시켜 지금부터 내 안전이 아니라 한윤아라는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 아이에게는 그림자처럼 경호원 한 명을 붙여 저택 안에서도 강태준의 지시는 일사천리로 이행되었다. 다음 날부터 저택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이 분주하게 드나들었다. 그들은 정원사나 설비기사로 위장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그들이 평범한 기술자들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저택의 모든 유리창에는 총탄을 막아낼 수 있는 특수 필름이 덧씌워졌고 담벼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센서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었다. 저택의 지하 와인 저장고는 하룻밤 사이에 최첨단 지휘 통제실로 개조되었다. 박진우와 그의 핵심 팀원 몇 명이 이곳에 상주하며 요새의 두뇌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웠고 저택 내외부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했다. 한윤아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자신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낯선 광경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 때문에 엄청난 위험에 휘말린 강태준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아는 지휘 통제실에서 박진우와 그의 팀원들이 네트워크 방어 시스템의 구조를 두고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중 방화벽 사이에 허니팟을 설치해서 적의 공격 패턴을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허니팟 자체가 또 다른 취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화벽을 중첩시키는 대신 양자 얽힘 기반의 미러링 시스템으로 구성하면 어떨까요? 하나의 노드가 공격받는 순간 다른 모든 노드가 즉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스스로 변형해서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공격자는 영원히 실체가 없는 허상을 공격하게 될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윤아가 서 있었다. 박진우는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뭘 알겠냐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그녀가 말한 개념의 심오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현재 기술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차세대 방어 시스템이었다. 아가씨, 그걸 어떻게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윤아는 수줍게 말하며 화이트보드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박진우와 그의 팀원들은 마치 신의 계시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그것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지휘 통제실에서 한윤아는 더 이상 보호 대상인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방어 시스템을 완성시켜줄 최고의 설계자이자 동료로 인정받았다. 한편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최민화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납치 시도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이성이 끊어질 지경이었다. 강태준, 그 건방진 애송이가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그는 백성철을 호출했다. 더 이상 소꿉장난은 끝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을 무너뜨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끄집어내. 백성철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표정은 신중했다. 회장님, 정면 공격은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강태준의 보안팀은 군대 수준입니다. 먼저 내부 시스템을 마비시켜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정예 인력이 침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겁니다. 최민화는 마지못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밤이 다가왔다. 그날 밤 11시 지휘 통제실에 경고등 하나가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팀장님, 외부 네트워크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디도에스 공격입니다. 모니터에는 수백만 개의 좀비 PC로부터 발송된 데이터 패킷이 홍수처럼 저택의 방화벽으로 밀려드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박진우는 침착했다. 예상했던 공격이다. 트래픽 분산 시스템 가동해. 윤아 양이 설계한 미러링 방화벽. 지금부터 테스트해보지. 윤아가 설계한 방어 시스템은 경이로웠다. 밀려드는 공격 트래픽은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공격자들은 아무리 공격해도 실체가 없는 허상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꼴이었다. 대단해. 정말 대단해. 한 팀원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때 윤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미끼예요. 뭐라고? 디도스 공격은 시선을 끌기 위한 속임수예요. 진짜 공격은 다른 곳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저기. 전력 제어 시스템의 유지 보수용 백도어로. 스네이크라는 이름의 원 바이러스가 침투했어요.
유나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통제실의 조명 일부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저택의 모든 전력과 통신,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적의 진짜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젠장 모두 방어에 집중해 박진우와 팀원들이 필사적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동안 바로 그 혼란을 틈타 저택의 담벼락 너머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6개가 소리 없이 나타났다. 백성철이 이끄는 최정의 침투조였다. 그들은 와이어 발사기를 이용해 순식간에 담을 넘어 정원으로 잠입했다. 알파팀 적, 침투 섹터, C, 3시 방향, 지휘 통제실의 다급한 무전과 함께 정원 곳곳에 매복해 있던 알파팀 경호원들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어둠 속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총격음이 간헐적으로 터져나왔다. 강태준의 알파팀은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지만 백성철의 팀 역시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베테랑들이었다.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디지털 전쟁이, 다른 한쪽에서는 목숨을 건 물리적인 전투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휘 통제실 한가운데 서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박 팀장, 전력 시스템 방어는 윤에게 맡겨 자네 팀은 CCTV와 통신망 복구에 집중해 눈과 귀를 되찾아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다. 그는 유나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놀라운 집중력으로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원바이러스의 복잡한 구조를 해체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 적의 위치를 추적하는 코드를 짜고 있었다. 찾았어요. 이 바이러스의 발신지는 저택에서 2km 떨어진 곳에 벤 차량이에요. 유나의 외침과 동시에 바깥의 총성이 멎었다. 알파팀의 팀장이 무전으로 보고했다. 회장님, 침입자 5명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놈을 놓쳤습니다. 이미 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 같습니다. 순간 통제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태준은 재빨리 유나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리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소리 없이 뽑아들었다. 그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은 갖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통제실의 강화문이 바깥쪽에서 폭파되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권총을 든 백성철이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강태준의 등 뒤에 숨어있는 한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곱게 보내주면 유혈 사태는 없을 거다. 강태준 회장, 백성철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유나를 등 뒤에 둔 채 자세를 낮추고 백성철과 대치했다. 요새의 심장부에서 마침내 2명의 왕이 서로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걸고 마주선 순간이었다. 지하 통제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폭발의 먼지와 연기 사이로 강태준과 백성철은 서로의 눈을 뚫어져라 응시했다. 한 사람은 아이를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로, 다른 한 사람은 임무를 완수하려는 냉혹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마지막 경고다. 강태준 아이를 넘겨. 백성철이 총구를 까딱이며 말했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그냥 내주는 취미는 없어서 말이야. 태준은 침착하게 대꾸했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상대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백성철이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수많은 실전을 거친 프로 중의 프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정면 대결로는 승산이 없었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바로 그때 태준의 등 뒤에 숨어있던 유나의 작은 손이 조용히 옆에 있던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대신 눈앞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을 찾는 컴퓨터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의 손가락이 몇 개의 키를 빠르게 눌렀다. Execute System, Override Command, Max Output Emergency Systems. 순간 통제실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다. 동시에 천장의 모든 비상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기 시작했고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섬광과 소음에 백성철의 눈과 귀가 순간적으로 마비되었다. 훈련된 그였지만 인간의 감각기관을 직접 타격하는 공격에는 잠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태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총을 쏘는 대신 몸을 날려 옆에 있던 무거운 서버렉을 백성철을 향해 밀어버렸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쇳덩어리가 균형을 잃은 백성철의 몸을 덮쳤다. 백성철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서버렉 아래에 깔려버렸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났다. 경보음이 멎고 비상등이 켜졌을 때 통제실에는 강태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알파팀이 들이닥쳐 쓰러진 백성철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결박했다. 태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유나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태연한 얼굴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있었다. 아이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시체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괜찮니? 유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태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제 몫은 다 했어요. 나머지는 아저씨에게 맡길게요. 그날 밤의 습격은 처절한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태준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다. 더 이상 자신의 성 안에서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둥지 안으로 독사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 뱀의 머리를 직접 잘라버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퀀텀 리프 캐피탈의 핵심 임원 몇 명을 자신의 저택으로 비밀리에 소집했다. 법무팀 총괄 오 변호사, 재무전략 담당 윤 전무, 그리고 정보보안 총괄 박진우. 그들은 회장 자택의 지휘 통제실에 모여 지난밤의 습격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태준은 그들 앞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한유나라는 소녀의 존재, 100억 달러의 진실, 그리고 미라지 인더스트리 최민환 회장의 추악한 야욕까지. 이건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나 개인적인 원한의 문제가 아닐세. 이건 명백한 전쟁이야. 최민환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괴물이야. 그리고 그 괴물이 지금 우리 턱 밑까지 칼을 들이밀고 있네. 침묵 속에서 오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회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최민환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명백한 증거 말입니다. 아직은 없지.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 생각이야.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파헤쳐 그 뿌리까지 뽑아버릴 걸세. 이것은 더 이상 한유나라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야. 불의에 맞서는 우리의 싸움이다. 태준의 선언에 임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작전명은 네메시스 네메시타. 우리는 복수의 여신이 되어 최민환에게 심판을 내릴 걸세. 태준은 회의 중간에 유나를 데리고 왔다. 그는 임원들 앞에서 유나를 단순한 피해자로 소개하지 않았다. 여기 있는 한유나 양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열쇠다. 그녀는 최민환의 디지털 제국을 설계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는 윤에게 물었다. 윤아야, 우리를 도와주겠니? 네가 만든 성을 네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이야. 무섭고 힘든 일이 될 거다. 윤아는 잠시 임원들을 둘러본 뒤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자신을 괴롭혔던 악당에게 방역할 기회를 잡은 작은 전사의 결의가 서려 있었다. 윤아는 말없이,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태스크포스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과 법률가, 그리고 12살의 천재 소녀가 한 팀이 되어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방역을 개시한 것이다. 유나의 기억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우주 지도를 그리듯 화이트보드에 최민환의 비밀 네트워크 구조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파나마의 유령 회사에 숨겨진 자금 세탁용 서버, 동유럽에 버려진 핵벙커에 위치한 데이터 백업 기지, 다크웹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비밀 장부까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최민환 제국의 모든 비밀 통로와 약점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서버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할 수 없어요. 제가 설계한 특수양자 암호키로만 문을 열 수 있어요. 유나가 가리킨 곳을 따라 박진우의 팀은 조심스럽게 적의 심장부로 잠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어두운 동굴을 탐험하는 고고학자처럼 최민환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범죄의 기록들을 하나씩 발굴해냈다.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은 거대한 비자금 장부였다. 수백 명의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게 건네진 뇌물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금액과 날짜, 심지어 그 돈으로 그들이 어떤 청탁을 들어주었는지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나라 전체를 뒤흔들 스캔들이야. 윤 전무가 경악하며 말했다. 그 다음에는 주가 조작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미라지 인더스트리가 경쟁사들의 주가를 폭락시키기 위해 어떻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자신들이 개발한 자동거래 알고리즘으로 시장을 교란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그들의 탐욕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 분명했다. 발견되는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핵폭탄급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수십 겹의 암호화와 함정 속에 겹겹이 숨겨져 있었다. 유나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어느덧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태준을 불렀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최민환의 아킬레스건을. 모니터에는 하나의 파일이 떠 있었다. 파일명은 에레보스 에레붓,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둠의 신의 이름이었다. 유나의 도움으로 막 암호를 해독한 참이었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단순한 비자금 장부나 주가, 조작 기록과는 차원이 다른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최민환이 정적이나 사업상의 걸림돌이 되는 인물들을 처리한 기록, 즉 살인 청부 리스트와 그 증거들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존재가 단순한 부패한 기업인이 아니라 손에 피를 묻힌 진짜 악마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지금 상대하는 건 뱀이 아니었군. 태준이 나직이 읊조렸다. 용의 둥지 속으로 들어온 거였어. 에레보스 파일이 열린 순간 강태준의 지휘 통제실은 얼어붙은 듯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굳은 얼굴을 비췄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범죄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악의 연대기 그 자체였다. 최민환의 살인 청부 리스트에는 그의 사업을 방해했던 경쟁사 대표, 그의 비리를 파헤치려던 언론인, 그리고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이름까지 올라 있었다. 모두 사고나 자살로 위장되어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힌 인물들이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법무팀의 오 변호사가 창백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이 파일을 그대로 검찰에 넘겼다가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 리스트에 있는 이름들을 보십시오. 검찰, 경찰, 정치권, 그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범죄 조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국가 시스템의 일부를 좀먹고 있는 거대한 암덩어리와 싸우고 있는 것이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모두가 함께 공멸할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후퇴할 것인가? 전진할 것인가? 여기서 멈춘다면 당장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최민환이라는 괴물은 영원히 활개칠 것이고 한윤아는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터였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우리가 직접 심판을 집행한다. 이 증거들을 세상이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터뜨릴 거야. 최민환의 네트워크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거대하게. 한편 최민환은 자신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백성철과 최정의 팀의 연락이 두절된 이후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설상가상으로 해외에 숨겨두었던 그의 비밀 계좌들이 정체불명의 신고로 동결되기 시작했고 그와 결탁했던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그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건방진 젊은이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성가신 족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감히 내 것을 건드려 최민환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수십 년간 자신의 더러운 뒤를 봐주었던 인맥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놀아나던 권력의 개들을 움직일 시간이었다. 다음 날부터 퀀텀 리프 캐피탈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공격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예고도 없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인수합병 건들을 문제 삼아 태준을 소환했다. 그가 투자했던 유망한 바이오 기업은 갑작스러운 임상 중단 조치를 당했고 언론에서는 출처불명의 악성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민환이 보낸 명백한 경고장이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는 협박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공격들을 자신의 유능한 임원들에게 맡긴 채 자신은 오직 네메시스 작전에만 집중했다. 그는 최민환이 이렇게 나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적이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 없어. 최민환이 다음 수를 두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내야 한다. 최민환의 다음 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혹했다. 자신의 사업체에 가해지는 압박이 심해지자 그는 마침내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백성철의 뒤를 이을 새로운 해결사를 불렀다. 독사라고 불리는 남자였다. 백성철이 냉철한 전문가 타입이었다면 독사는 돈을 위해서라면 거리낌 없이 살인과 파괴를 저지르는 무자비한 용병이었다. 성북동의 그 저택을 지도에서 지워버려. 최민환이 독색에 명령했다. 강태준, 그 계집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단 한 장의 서류도 남겨서는 안 돼.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라. 더 이상 납치나 회수가 아니었다. 완전한 파괴와 증거인멸이었다. 강태준의 정보팀 역시 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들이 생포한 백성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신문 과정에서 최민환의 용병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실토한 것이다. 그 정보를 통해 그들은 대규모의 중화기로 무장한 용병팀이 서울 근교로 집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지휘 통제실은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전쟁 상황실과 같았다. 박진우의 팀은 에레보수이 파일을 비롯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하나의 데이터 폭탄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데이터 폭탄은 전 세계 주요 언론사 50곳,
각국의 사법기관, 그리고 국제부패방지기구에 동시에 전송될 겁니다. 최민환의 인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정보를 전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윤에게 맡겨졌다. 윤아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다. 첫 번째는 데드맨 스위치, 데드맨스 스위치였다. 매 시간마다 강태준이나 윤아가 특수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이 데이터 폭탄이 자동으로 전 세계에 살포되는 장치였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최후의 보험이었다. 두 번째는 락나로크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다. 데이터 폭탄이 터지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모든 서버에 침투해 모든 금융 기록과 운영 데이터를 복구 불가능하게 파괴해버리는 디지털 최후의 심판병기였다. 최민환의 제국을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디지털적으로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함이었다. 모두가 숨가쁘게 움직이는 동안 태주는 잠시 통제실을 나와 테라스에서 밤 공기를 쐬고 있는 윤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태주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힘들지? 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시작한 일인걸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데. 윤아의 질문에 태주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오래전 고원에서 별을 보며 다짐하던 어린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나도 너처럼 힘없는 아이였던 적이 있었거든.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때 결심했지. 만약 내게 힘이 생긴다면 절대로 나 같은 아이들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힘이란 건 빼앗고 군림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 써야 하는 거라고 믿는다. 그의 말에 윤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이는 말없이 우유를 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강한 유대감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박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열 감지 영상으로 확인 결과 최소 16명 이상의 무장 인원이 저택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예상 도착 시각은 30분 후입니다.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주는 윤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빛은 폭풍 전의 고요한 바다처럼 침착했다. 때가 됐다. 윤아야,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펜트하우스에서. 최민환은 와인잔을 들고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승리를 예감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끝내라. 성북동의 요새에서. 강태준은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위대한 전사가 함께 서 있었다. 밤 2시 정각, 강태준의 저택을 감싸고 있던 인공적인 평화가 깨졌다.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 위, 붉은색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궁연키용경 다운 곤요곤을 가리키는 순간 저택의 바깥 세상은 전쟁터로 변했다. 광과과광. 저택의 북쪽 담벼락 두 군데가 강력한 폭약에 의해 동시에 무너져 내렸다. 적들은 정문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방어선을 분산시켜 혼란을 유발하려는 노련한 전술이었다. 무너진 담벼락의 자욱한 먼지 속에서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10여 명의 그림자가 소총을 든 채 쏟아져 들어왔다. 독사가 이끄는 최정예 용병들이었다. 알파팀 교전 수칙, 델타 발동, 각자 지정된 위치에서 적을 저지하라. 강태준의 침착한 명령이 모든 경호원들의 인이어로 울려 퍼졌다. 정원 곳곳에 숨겨져 있던 자동 감지식 센트리건이 불을 뿜기 시작했고 알파팀 저격수들이 어둠 속에서 침입자들을 하나씩 조준했다. 다다다당 비용. 어둠 속에서 총성과 레이저, 조중이의 붉은 빗줄기가 어지럽게 교차했다. 용병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연막탄을 터뜨려 시야를 가린 채 훈련된 움직임으로 정원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을 향해 파고들었다. 같은 시각 지하 통제실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데이터 폭탄, 네메시스, 전송 프로토콜. 가동. 박진우가 외쳤다. 유나의 작은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가 전 세계 50곳의 목표 지점을 향해 쏘아 올려졌다. 모니터에는 업로드 진행률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천천히 차오르기 시작했다. 1%, 2%, 3%. 하지만 그때 적들 역시 최후의 방역을 개시했다. 팀장님, 저게 대규모 카운터 공격입니다. 전송 경로를 차단하려는 소각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화면 한쪽에 붉은색의 악성 코드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증식하며 파란색 업로드 경로를 좀먹기 시작했다. 유나와 박진우의 팀은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치고 코드의 허점을 파고들며 디지털상의 총력전을 벌였다. 그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밖의 상황은 점점 더 치열해졌다. 용병 몇몇이 희생되었지만 그들은 동료의 시체를 방패 삼아 전진하는 무자비한 자들이었다. 마침내 선두에 있던 3명이 봉안 1층의 유리창을 깨고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회장님, 저기 건물 내로 진입했습니다. 1층 로비에서 교전 중. 알파팀의 다급한 무전이 들려왔다. 이제 전투는 더 좁고 위험한 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젠장 박진우가 욕설을 내뱉었다. 업로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붉은색 바이러스가 점점 더 거세게 업로드 경로를 압박해오고 있었다. 진행률은 48%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유나와 박진우를 돌아보았다. 박 팀장, 유나를 데리고 안쪽 패닉룸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업로드를 완수해야 해. 여긴 내가 맡겠다. 하지만 회장님, 마영령이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진우는 이를 악물고 유나의 팔을 잡아 통제실 안쪽에 숨겨진 핵 공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티타늄 합금 패닝룸으로 향했다. 강태준은 남은 알파팀 대원 3명과 함께 통제실 문 앞을 지켰다. 그의 손에는 이제 권총이 아닌 벽에 거치되어 있던 K2 소총이 들려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기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전사의 눈이었다. 코앙코앙 계단을 통해 내려온 용병들이 통제실의 강화문을 부수기 시작했다. 문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패닉룸 안. 유나는 모니터를 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모두가 죽는다. 아이의 머릿속에서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충돌하며 단 하나의 해법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눈이 번뜩였다. 박진우 아저씨, 이 저택의 모든 전력을 메인 서버의 데이터 전송 코어로 집중시킬 수 있어요. 뭐 아가씨, 그건 미친 짓이야. 모든 시스템이 과부하로 터져버릴 거라고. 3초, 딱 3초면 돼요. 그 힘으로 바이러스를 뚫고 데이터를 강제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들의 시스템까지 파괴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박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유나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결심했다. 알았어, 해보자. 바깥에서는 마침내 통제실의 문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독사와 그의 부하들이 총구를 겨눈 채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앞에는 소총을 든 강태준이 버티고 서 있었다. 여기까지다. 비켜라. 강태준, 내 상대는 내가 아니다. 독사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유나가 패닉룸 안에서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다. Execute Power, Surge Protocol, Duration 3 seconds. 운명의 3초, 첫 번째 1초 후 저택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다.
비상등마저 깜빡이다가 죽어버렸다. 저택 전체에 전력이 하나의 점, 즉 메인 서버에 전송 코어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다. 통제실의 모니터가 지지직거리며 터져나갔다. 두 번째, 2초 엄청난 에너지의 경류를 얻은 네메시스. 데이터 패킷이 붉은색 소각. 바이러스를 원자 단위로 분해하며 뚫고 나아갔다. 48%에서 멈춰있던 진행률 바가 순식간에 100%를 채웠다. 메시지가 뜨는 순간 전 세계 쉴곳의 언론사와 사법기관의 서버에 에레보스 파일이 꽂혔다. 동시에 서울 어딘가에 있는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메인 서버에서는 재앙이 시작되었다. 모든 데이터가 의미 없는 0과 1의 조합으로 부서지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최민환의 제국이 디지털 세상에서 소멸되고 있었다. 세 번째, 3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통제실 안에서 최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강태준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지만 끝까지 방가쇠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택의 바깥에서 수십 대의 경찰, 특공대 차량이 내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으며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데이터를 전송받은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과 대한민국 경찰청 내의 비선 조직에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이었다. 윙! 사이렌 소리를 들은 독사의 얼굴이 처음으로 경악으로 물들었다. 임무는 실패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세상 밖으로 퍼져나갔고 자신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 그는 총상을 입은 채 자신을 노려보는 강태준을 보았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그는 강태준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총알을 발사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방가소에는 당겨지지 못했다. 뒤에서 날아온 알파팀의 총알이 그의 팔을 관통했다. 전투는 끝났다. 어둠과 정적 속에서 멀리서 다가오는 사이렌 소리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패닝룸의 단단한 문을 바라보았다. 문 너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작은 영웅이 무사히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는 전쟁터 같았던 강태준의 저택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그들은 총상을 입고 쓰러진 강태준과 제압된 용병들, 그리고 지옥 같았던 총격전의 흔적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구급대원들이 피를 흘리는 태준에게 달려와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환자분, 어깨 관통상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부서진 통제실 안쪽, 굳게 닫힌 패닝룸의 문을 가리켰다. 저 안에 아이가 있어. 아이가 안전한 걸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아무데도 안 가. 그의 절박한 눈빛에 특공대장이 직접 나서 패닝룸의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한유나와 박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나는 다친 곳 하나 없이 멀쩡했다. 아이는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태준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그것은 모든 위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안도의 포옹이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네메시스. 데이터 폭탄은 전 세계를 강타했다. 주요 언론사들의 헤드라인은 일제히 미라지 인더스트리와 최민환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그가 저지른 주가 조작, 정관계 로비, 그리고 살인 청부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에레보스 파일이 공개되자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라그나로크 프로그램은 최민환의 제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미라지 인더스트리의 모든 데이터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으로 변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악의 제국이 단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최민화는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도피하려던 찰나 항구에서 특별검사팀에 의해 체포되었다. TV 화면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탐욕스러운 제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초라하고 비참한 늙은이에 불과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몇 달 후 사건의 먼지는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강태준은 어깨 부상에서 회복되었지만 그의 팔에는 영광의 흉터가 남았다. 그는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한윤아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고 아이는 화상 연결을 통해 안전하게 증언을 마칠 수 있었다. 최민환과 그의 하수인들 그리고 그와 결탁했던 부패한 권력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줄줄이 감옥으로 향했다. 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100억 달러의 행방이었다. 범죄 수익으로 국고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어느 날 강태준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 돈은 한 용감한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둠 속에서 빼낸 돈입니다. 더러운 곳에 쓰였던 돈이지만 그 시작은 결코 더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돈을 국가에 헌납하는 대신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쓰고자 합니다. 그는 YH 재단 유나한 파운데이션의 설립을 발표했다. 불우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유나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제2, 제3의 한유나가 다시는 고통받지 않도록 돕는 공익재단이었다. 최민환의 탐욕이 담겨있던 100억 달러는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다. 강태준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황금으로 뒤덮인 사막 같았던 그의 세상에 한유나라는 작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한유나의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았다. 서류상의 후견인이 아닌 진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저택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다. 경호원들은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모두 철수했고 차가운 지휘 통제실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방으로 바뀌었다. 식탁에서의 어색한 침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아빠, 이 미분방 정식 좀 보세요. 제가 더 간단한 풀이법을 찾았어요. 헤어허, 우리 딸은 아빠보다 더 똑똑해서 큰일이군. 태준은 서류와 숫자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직원들은 차갑고 냉철하기만 했던 회장이 어느 순간부터 따뜻한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리고 1년 후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다. 14살이 된 유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어두운 아이가 아니었다. 밝고 건강한 미소를 지닌 평범한 소녀.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놀라게 할 천재였다. 유나는 학교에 가는 대신 YA 재단의 지원을 받는 다른 영재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그 능력은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쓰이고 있었다. 태준은 정원 벤치에 앉아 그런 유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유나가 달려와 그의 옆에 앉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아바, 그것은 법원에서 온 공식 서류였다. 입양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통지서였다. 서류의 보호자란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자녀란에는 강유나 강요나라는 새로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제 진짜 강유나네, 우리 딸. 태준이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유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구해주셔서요. 태주는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한 작은 아이를 차에 태운 것은 단순한 변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그날 밤 자신이 구한 것은 유나만이 아니었다. 오히려 유나가 텅 비어 있던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준 것이었다. 총지배인은 집에서 쫓겨난 한 소녀를 입양했다. 그는 몰랐다. 그 소녀가 단 3초 만에 100억 달러를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그는 이제 안다. 그 소녀가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행복을 자신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차의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평범하지만 그래서 더없이 소중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다.